네. 이론 배틀 작업 회의 10주차입니다. 저희 그동안 내담자 경험 자료 분석은 지난주로 마쳤고, 이제 이번부터는 계속 이론 배틀 이야기하는데요. 그동안 나왔던 것들 중에서 지금 정신병리 부분을 하고 있는데, 좀 얘기를 좀 정리해서 보자면, 가장 이제 먼저 나왔던 게 정신병리를 일단 우리는 어떤 성격적인 부분에 국한해서 좀 이야기를 풀어간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왔던 이야기는 정신병리는 결국에는 관계의 상호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제 과거에 학습한 대로 패턴대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표상 간의 패턴에서 이제 통합된 정보, 그걸 감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감정이 발생을 하고 그 감정대로 행동을 하거나 그 감정을 통해서 어떤 기억을 또 쌓고 그것이 계속 이제 표상으로 다시 이제 만들어지는 순환되는 관계인데 이제 그런 자기와 대상과 이제 세상의 어떤 관계에서 이제 패턴이 발생한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는 이런 어떤 표상들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그것의 패턴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표상 자체에 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표상이 좀 우리가 약하다고 표현을 할 때, 그래서 이게 대상 표상이 약해서 계속 혼자 있는 느낌이 들거나 혹은 상대를 마주했을 때 너무 어색해 한다거나, 이건 이제 대상 항상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통합이 잘 안 될 때, 이건 이제 대상 표상에서 표상이 약하거나 통합이 안 되는 문제인데, 이게 자기 표상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 그래서 자기 표상이 약해서 도대체 자기가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도 좀 혼란스러워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자기 스스로도 좀 통합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 두 수준으로 그러면서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가 이제 표상을 이제 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표상 자체를 그래서 감각적 표상, 심적 표상, 실존 표상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엔 통합이 안 된다는 거는 이 표상의 세 측면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합이 안 된다고도 볼 수 있고 이제 표상이 약한 거는 어쨌든 이 표상 자체 형성에 있어서 그게 좀 잘 형성이 되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난번에 좀 나왔어요. 자, 일단 요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어느 정도 서로 좀 이해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지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좀 정리되면 일단 정신병리는 대략 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부터는 좀 치료적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뭐 이해 안 되는 거나 좀 하고 싶은 얘기나 보충할 거나 좀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이 표상의 세 종류인 거죠? 감각 표상, 실존 표상, 심적 표상이 단계, 종류? 뭐 종류, 뭐 측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자기 표상이라면은 자기를 감각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음. 자신의 욕구를 느끼기도 하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실존적인 어떤 의미, 어, 일단 뭐 이거를 이제 그때 얘기하기를 이거를 발달 순에서 살펴볼 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음. 거기까지는 디테일하게 가는 거는 사실은 뭐 우리가 실제 치료에서 사용할 의미는 별로 없으니까, 음. 음, 그 심적 표상을 조금 이해를 아직 못하긴 한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의 상, 뭐 이런 측면 아닌가? 마음의 상? 음, 성적 표상. 그때도, 우선은 감각표상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타자의 존재가 먼저 우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자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어, 타자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타자가
그러니까 아이들 발달 상황에서 좀 보자면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는 물론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제 행동 그 기제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부모라던가 이제 양육 대상이라는 타자가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그 타자의 반응에 의해서 이제 생존과 이런 것들이 좀 결정되면서 실존적인 타자가 이제 표상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발달.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뭐 대상항상성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가면서 그때는 이제 타자의 개념이 자기와 융합이 돼서 이제 자기상을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생겨나는 이제 표상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대상 표상이라고 심적 표상이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좀 내린 거죠. 약간 음, 추상이 발달되는 것 같은 맥락이네요. 관계에서도. 그렇죠. 음. 추상이 발달. 그럼 눈에 실존 보이지 않는? 진짜 대상인 거예요? 그냥? 네? 실존 표상, 감각 표상은 오감으로 느끼는 그런, 감각은 실제로 느끼고 보이고, 뭐, 감각과 관련한 부분이고, 심적 표상은 이제 그 보이지 않지만 실존. 내 안에 감각 그려진, 다음에 실존이고 그 다음에 심적이라고 하지 않았나? 심적 표상이랑 실존 표상. 오케이. 그래서 그때 저희가 부모의 내면화 이런 거 이제 어, 심적 표상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좀 어, 했잖아요. 네 개 하지 않았었어요? 지난주에 네 개 표상 얘기한 거 아니었어요? 세 개. 세 세 개? 개. 표상 어, 수준을 세 개로 나눴고, 이제 아까 얘기한 거, 지난주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 자기 표상이 약한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지. 음, 음. 장모님 혼자 고민하지 말고 물어봐. 지난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표상을 감각적 표상과 심적 표상과 실존적 표상으로 좀 세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음. 그래, 그 근데, 정리한 거 어디 올려주지 않았어요? 유다신님이? 아니, 아직 이거는 안 올려줬어, 어, 아직은. 아직 정리가 안 이, 돼서 안 올렸어. 그래. 음. 내가 그동안 실존, 했던 거는 음, 공유 그거 링크가 있지. 음. 좀 아니, 혼자, 표상이 좀 부족한 거 아니야? 너무 자주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지 말고 물어보라고, 장모님. 음. 실존 표상 뭐, 실존적 표상을 물어본 거였어, 내가. 심적 표상, 심적 표상 말고 어, 실존 어, 표상? 음. 이거 얘기 나왔을 때가 왜 실존 치료 얘기하면서, 음이 치료 막 이런 얘기하면서 언급됐었던 것 같은데, 아직 확 와닿지는 않은 것 같아, 이 세 번째 게. 그때 그 음. 자폐 얘기해준다 하지 않았어요, 혜원님? 어, 이거 먼저 궁금해서, 이거 얘기하지 말아요. 아, 아니, 아니. 궁금, 얘기해주세요. 모르겠어요, 이거. 나 이거 좀, 나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지? 응, 음. 음. 이거 설명해 달래, 슈플. 실존 표상. 실존 표상? 음. 응, 어, 이거 좀 더 구체화가 이 부분에서 좀 필요하긴 한데, 일단은 우리가 어, 이제 감각 표상, 그리고 심적 표상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선이나 사회에 관해서, 같이 결합이 좀 되면서, 이제 의미를 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의미가 우리가 그냥 내가 이렇게 명칭, 뭐, 이런 뭐 부모여서 부모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내 안에서 진짜 나를 안전하게 부모처럼 이렇게 뭔가 보호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게 이제 의미 표상, 실존 표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의미가 좀 더 고차원적인, 아니,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우울증 걸리신 분들이 내가 살 의미가 뭐가 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의미에 관한 질문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음. 그 뭐 다른 뭐 감각적인 표상이라던가 부모의 표상과는 상관없이 본인 스스로 본인에 대한 의미 부여에서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이제 병리들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실존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라던가 세상에 관해서 또는 타인에 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런 행위를 하는 표상을 이제 실존 표상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보자는 거죠. 그게 근데 음, 이제 한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그 발달 수준에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좀 한 발달 인간에 수준으로 있어서 보자면 이제 좀 사회화 이후가 되겠죠. 음. 그러니까 사회화 이후에. 시선에 관해서 의식을 하게 되고 이제 나의 뭐라 해야 될까요? 타인과 세상에 관해서 내가 어느 지점이나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비춰지는지, 이런 것들을 어떤 좀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음,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시점? 그런 시점이 되겠죠? 이게 약간 도덕성 그런 것들이 발달되는 그런 측면에서 더 가까운 표상인 거죠. 음, 실존적 표상이. 그러니까 예를 근데, 들어서 부모가 아이를 학대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부모는 감각적인 표상과 자신의 어떤 욕구에 대해서는 충실하지만 자신이 하는 행위가 자기 스스로나 자기 자녀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약한 거라고 좀 볼 수 있잖아. 이제 그래서 이 의미라는 거는 뭐 지금 달님이 얘기한 것처럼 뭐 발달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은 감각이나 심적 표상, 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만들어지는 부분들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수플님이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자식 위해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그 사람에게서는 실존의 의미겠지.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단지 그러니까 그래서 심적 표상을 그때 수플님이 욕구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예, 그 욕구 수준을 넘어서는 것. 음. 그것들이 좀 큰 의미에서 의미, 실존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왜 대상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 그래서 이 대상화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자기나 이제 상대방, 대상에 대해서 이 실존 수준에 대한 어떤 이해, 공감이 없으면 이제 결국에는 자기도 도구 취급하거나 상대방도 도구 취급을 해서 그치? 욕구대로 음,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걸 이제 표상을 이제 수플님 얘기한 것처럼 세 수준으로 이해를 해버리면은 이제 그런 대상화의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정신명리적인 측면으로 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음. 약간 우리가 기대가 있잖아요. 한 와, 타인에게 어떤 기대가 있는데 그게 보통 의미하고 좀 연결되는 게 아닌가. 그 실존적 표상하고 내가 타인에게 어떤 거를 좀 뭔가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됐을 때 화가 난다 했을 때 뭘 기대하냐 이런 얘기를 좀 하잖아요. 저 사람한테. 그거를 그거는 욕구에 더 기대는 가까운 거 아니야? 욕구의 좀 각 느낌인데, 근데 좀 구분을 하자면, 약간 어떤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게 영향이 줘서 그 기대 수준이나 이런 게 정해지는 게 아닌가? 나한테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우리 관계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정립이 되면서 내가 또 어떤 수준이 생기는 게 아닌가? 왜냐면 우리가 사람 그냥 봤을 때 감정이나 욕구는 좀 빠르게, 그러니까 어떤 좀 더 금방 느끼지만 기대가 생긴다는 거는 조금 더 그 관계가 생겼을 때 서로 이 관계의 의미가 어느 정도 정해졌을 때 느끼는 것 같거든요. 기대라는 건. 그러니까 좀 예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면 그런 좋을 것 같은데, 의미로서, 달님? 예를 들어서 이제 집단을 처음에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어떤 감정이 좀 느껴지거나, 뭔가 이제 좀, 뭐 화가 난다, 그 사람한테. 근데 그게 어떤 건지 욕구는, 뭐 감정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서 알게 되지만, 그게 어떤 기대가 있는지는 어떤 사람은 그 어떤 기대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기대를 인지하지 못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기대가 있는지. 뭐 예전에, 어, 그러니까 뭐 부모와 관계에서 좀 그 부모가 나를 좀 더 뭔가 보살펴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타인에게 느끼잖아요. 집단에서도, 사람들이랑.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런, 이제 부모, 보살핌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와 그런 기대가 좀 분리가 되는 것 같은데 설명이 잘 안 되네. 그 기대가 욕구하고 조금 분리가 되는 느낌이 있는데 그 의미가 좀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좀 경우마다, 달님 얘기한 것처럼 기대는 어떤 의미와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기도 하고, 회원님 얘기한 것처럼 좀 욕구랑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기도 하지. 근데 만약에 기대가 너무 커. 그래서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이게 뭔가 실망감으로 가서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뭐 그때는 좀 욕구에 대한 부분으로 더 크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좀 구체적인 좀 좀, 애매하긴 하네. 사례들을 좀 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자,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본인들이 우리가 지금 상담하다가, 그러면 음, 얘기, 대상화에 관해서 논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것까지 이제 포함해서 여기서 얘기를 좀 더 해야 되죠. 음, 그러니까 대상화를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보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표상을 나누고, 이제, 그리고, 뭐, 표상을 이제 자기 대상, 세상 표상으로 나누고, 각 이제 표상의 수준을 이제 감각, 이제 심적, 이제 실존 표상으로 이렇게 나눠 놨는데, 일단 대상화의 문제는 어느 표상의 단계에서든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뭐, 상대를 감각적인 대상으로만 취하거나, 아니면 심적인 대상으로만 취하거나, 상대의 이 주체성이나 이 선택권을 좀 부정하고, 이제 그 자신의 어떤 표상의, 뭐라 해야 될까요? 표상의 일부로 만들어버리는 거? 어. 그래서 그렇게 어떤 표상에서든 이제 대상화는 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하고, 음, 그럼 치료적인 측면에서 그럼 이 대상화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치료에서 어떻게 극복하냐고요? 음. 아니, 그리고 그 뭐지? 대상화에 관해서는 그, 어, 검색창에서 나무위키에 보면은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다 이제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대상화 개념이 요즘 근래에 이제 이슈화가 많이 됐잖아요. 그 페미니즘과 연결해서 이제 많이 이슈화가 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그 유물론에서부터 시작된 개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좀 염두를 좀 해두고 다른 일단 나무위키에서 쭉 한번 읽어보고 거기서 제가 좀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거는 그 대상화에 일곱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 그래서, 어, 어, 이제 첫 번째가 도구성, 두 번째가 자율성의 부정, 세 번째가 비활동성, 네 번째가 대체 가능성, 다섯 번째가 침해 가능성, 그리고 여섯 번째가 소유권, 그리고 일곱 번째가 주관성의 부정, 이렇게 일곱 가지 대상화의 특성을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씩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럼 링크도 보내줘요? 그냥 검색하면 돼. 그냥 네이버에서 대상화 이러고 나무위키에 대상화 떠. 아, 그냥 쭉 읽어봐. 아니, 저는 그 대상화가, 아니, 그 대상화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그 감각 표상, 왜 지난주, 역시, 지난주에 얘기 끝나고 나서 그 감각 표상이랑 신적 표상 얘기를 하다가, 대상화가 왜 우리가 흔히 그냥 생각했던 거는 욕구가 너무 강해서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감각 표상에서도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아니, 사람을, 상대를 그냥 오브젝트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욕구와 상관없이. 그래서 거기에서 대상화라는 그런 뭐랄까 단어가 사용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시는 생각 안 나지만. 그래서 본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근데 감각 저는 좀 자체가 그거는 조금 이제 좀 그 의견에는 좀 부정적인데, 어, 그러니까 그 자기 표상 수준에서 이 대상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발달적인 시점에서 자기 표상은 아직 자기라는 개념이 형성되기 전에 나타나는 거라고 우리가 음, 좀 이해를 좀 했잖아요. 음, 그러면은 자기라는 개념이나 욕구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의 존재를 어찌 보면 필요로 하는 문제잖아요. 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대상화의 문제로 이해할 것인가에 개념은 다 관해선, 어? 필요로 의해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념이 좀 다르긴 하겠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분리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대상화의 갈등은 이제 심적 표상 수준에서 좀 일어난다. 이제 음.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어, 이제, 음. 근데 뭐 생각을 해보니 실존 표상 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의미를 찾기 시작하면서 갈등을 한다는 거. 그렇죠? 아, 내 의미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음. 그럼 하여튼 일단 감각표, 감각 표상 수준에서의 어, 그런 거를 우리가 대상화로 어떻게 그러면 이해해 볼 것이냐.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냥 주변이네, 환경. 그렇죠. 어찌 보면은. 이렇게 아예 다 싸잡아지는 어, 거네요. 어, 어, 어. 뭉뚱그려져서. 감각 표상이 아예 어려운 사람이 예시가 있으면 좋겠다. 그럼 말하기가 좀 뭔가 편할 것 같은데 생각이 딱 나는 게 없다. 격리적으로 이해하자면 경계선 내담자들이 보통 이런 감각 표상에서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어, 그래서 좀 자해를 하잖아. 이게 내가 진짜 살아있는가 느껴지지가 않아서, 뭐, 살아있는 거 느껴지지 않다 하면 잘 안 느껴져서 어, 어떤 자기 존재 자체가 자신의 몸이나 이런 게가 너무 좀 현실감도 떨어지고 안 느껴져서 이제 그래서 자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 뭐, 그게 좀, 어, 어,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협소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어, 뭐, 지금도 그런 해석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계선 내담자들이 이제 자살이나 자해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상대편의 감정을 좀 조종하기 위한 거라고 이해하는 음, 기존의 병리적인 해석들이 좀 꽤 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볼 수도 있지만,
음, 이런 감각 표상 자체가 음, 이제 결여돼 있다면, 그리고 제가 이전 저희 스터디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냐면, 상상한 것을 현실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경계선 내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감각적인 표상 자체가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나 타인 자체가 뭐랄까요, 심리 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그걸 현실화하는 게 필요한 거죠. 현실화하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자살 시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심적으로 죽어 있는 거야. 아, 내적으로 내가 없어서 그걸 내가 없지. 현실화하는 게 없애버리는 거, 어. 진짜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여기에 있을 이제 필요성이라던가 이유를 찾지도 못하고 죽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는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고, 그런 우울한 환자들의 죽음이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이제 의미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살 시도의 측면도 우리가 좀 다르게 이해를 좀 해볼 수 있다. 음. 그러면 감각 표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치료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해 가요? 실질적으로 감각 표상이 되어줘야지. 이 사람이 느끼는 걸 계속 어, 반응을 하는 거야. 어. 실존 말고 존재. 아프고 막 이런 거 다 느낄 수 있게 실존 해줄 말고 존재. 문제? 그냥 어, 계속 있어. 그렇지. 계속 있으면 돼. 어, 오케이. 실존은 아니, 의미가 없어. 그런 어, 분들에게는. 어. 아니, 저 또 그냥 작은 생각이었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표상 얘기할 때, 저는 옛날에 자폐 아이들을 만났었거든요. 치료할 때. 근데 뭐 여기랑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심리학 전공을 했으니까 자폐 아이들 대상으로 치료하는 게 대부분 놀이 치료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발달 장애 아들한테 이렇게 뭐 특화된 놀이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도 그걸 배워서 이 친구들한테 적용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본인 감각에 더 빠져 있고 내가 없는 게 나랑 연결되는 게 진짜 너무 더딘 거예요. 근데 그 작업 치료 쪽에 감각 통합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는 자기 몸을 외부 자극에 맞춰서 어떻게 적용해 나갈 수 있는지, 뭐, 그네를 타거나 아니면 울타리에 건너가는 걸 연습하거나, 이렇게 모든 내 감각들과 외부 자극들을 통합시키는 연습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래도 좀 이렇게 치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일주일에 2번씩 받으라고 권유를 해서 다른 곳에 받아왔는데, 그걸 진짜 하니까 정말 한 달? 한 2, 3주 만에 이 친구가 저를 볼 때 일단 걸어오는 자세부터도 많이 달라지고 나를 볼 때 초점이 맞춰지는 느낌이 확실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안에서 느껴지는 자극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이제는 통합이 돼서 나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라는 느낌이 확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막 좀 들면서 그러면 우리도 치료적으로 뭔가를 접근할 때 감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까지만 했어요, 혼자. 정답을 찾지는 음, 못하고요. 그래서 이 외부 자극에 대해서 통합하는 것 자체가 일단 완수? 이렇게 성공을 해야 나라는 걸 인식하고 나를 인식해야 대상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내 몸에 대한 자극을 인식해야 내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도 알게 되고 그 몸과 감정에 대한 내 자기를 알게 돼야 상대방에 대한 감정도 나를 참조로 해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그래서 이게 내가 먼저 우선시 통합이 돼야 이게 되는 거구나. 그걸 그때 알았었는데, 지난주에 이 표상 수준들 얘기를 하면서, 그럼 여기에서도 적용이 뭔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그랬다고요. 그 다음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감각적 표상이 가장 그 기본적이면서도 되게 중요한
발달이면. 음, 이게 엄청 발달되지 중요한 것 않고서는, 같아요. 그게 통합이 음, 안 되면 정말 그래서 아까 방금 수풀님이 경계선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을 때, 아, 이 사람들은 정말 혼란스럽겠다라는 좀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조금이나마. 아, 자기 존재를 계속 못 느끼는 건 진짜 감각적 표상의 영향이 진짜 그게 어. 핵심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야, 그래서 우리 그렇게 센터에서, 성인까지 된 거지. 우리 센터에서 운동 같이 하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거네. 진짜 그렇겠다. 야, 축구할 때 막, 그 보는 거, 발차기 하는 거 다 협응이지. 달리기 할 때 안 넘어지게 하려면 다 이게 균형 감각 키우는 거지. 아니, 산전도, 노래방도 마찬가지 아니야? 아, 그러네. 음. 아니, 당무님도 얘기 좀 해봐. 뭐, 이해 안 되는 거나, 하고 싶은 얘기나, 마이크 끄고 있어. 네, 듣고 있어요. 너무 오랜만이라 진짜 이해 안 되지 않냐? 나도 지난주에 그랬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이래 되지 않냐? 아니, 본인이 상담하면서 고민했던 부분 얘기하면은, 좀 여기서 같이 얘기하면서 이해할 수도 있지. 워밍업이 필요해. 워밍업. 어, 빨리 지금 들어와. 머리가 하얘, 머리가. 들어와. 여기 또 들어. 전에 써놨던 게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겠네. 아,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죽겠네. 아, 아, 다들 어떡하냐. 근데 너무 잘 알겠어, 얘네들. 무슨 상태인지 나 너무 잘 알아. 기억이 안 나, 답답해. 아, 뭐였지? 미칠 것 같아. 안타깝다, 정말. 뭘 보면 좀 생각이 날 것 같은데 그때 되게 열심히 기록했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아무 말이나 해, 아무 말이나. 제가 상담하면서 좀 이해하기 어려웠던 내담자들, 좀, 러프하게라도, 사례적인 부분 좀 이야기하면은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제 내담자 중에 그 집단 그게 그 감각적 표상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긴장을 엄청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주 한 20주, 30주 넘었는데 아니다. 10주. 한 20주, 30주 됐는데도 긴장감이 너무너무 극심하신데 근데 이제 그분의 삶을 들어보면은 진짜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거의 다 세팅이 돼 있어요. 인생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그래서 진짜 학교를 다녀도 진짜 바빠요. 뭐 대학원도 뭐 있고 뭐 교직 이수도 하고 대학교를 다니는데 근데 그 군대에서 저 이거 예전에 동의 받았었거든요. 자기 얘기해도 된다 해가지고 어쨌든 얘기하는데 군대를 못 가겠어서 그냥 그 군대를 안 가는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막 카이스트 대학원에 들어가려고 엄청 애를 쓰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기 그냥 부산에서 어디 지방대를 다니고 있는데 처음에는 약간 허언증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진짠가? 근데 진짜 막 그 지금도 사업을 이렇게 자기가 학생인데 학생 신분으로 사업하는데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월급도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 장학금도 전액 받고 있고 그러니까 뭐 엄청 막 여러 가지들을 항상 밤새 하는 거예요. 잠도 막 잘 못 자고 잘 못 먹을 때도 있고. 근데 거의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 다 세팅이 됐어요. 그 군대도 안 가기 위해서 이제 연구실도 들어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군대 안 가는 방법으로 막 세팅을 다 하고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다른 그때 브리더도 약간 자폐 같다. 너무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고, 너무 건조하고, 너무 냉소적이고, 막, 이제 그런 얘기도 할 정도로,
그 대인 관계가 진짜 진짜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여자친구 때문에 상담을 시작했어요. 그 여자친구가 오직 자기를 이해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삶의 의미에서. 그 사람 때문에 상담을 시작했는데, 그 관계가 얼마 전에 헤어졌어요. 여자친구 결국에 이별을 통보했고, 집단에서도 계속 뭔가를 시도하기는 어려웠죠. 뭐, 갈등만 있으면은 너무 극도로 불안해하고 막 미쳐 하니까. 그러다가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니까 진짜 너무 그 계속 무슨 일이냐. 개인 상담을 했는데도 저를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오기는 와요. 어쨌든 2주에 한 번씩 오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집단을 못 들어가게 돼서, 혹시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없대요. 없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연락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지금 힘들다고 해서 그러면 무조건 들어와라. 근데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다. 그래서 집단 그러면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오든지 해봐라. 기다리겠다 해서 들어왔는데 얘기를 막 하는 도중에 일단 멍한 상태고 상황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하여튼 약간 되게 괴로워는 하는데 막 구토 증세를 막 보이고 음. 막 헛구역질을 하고 계속 그러긴 했어요. 근데 사실 뭔가 관계가 조금 생기고는 신뢰는 조금 된다고는 하는데 항상 내가 그냥 어떤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들고 본인도 그걸 인정하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명확하고. 그래서 고민스러워요.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제가 감각적 표상이 좀 안 되는 사람인가? 너무 타인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연극하는 것 같이 산다고 자기는 연기하듯이. 그래서 얼마 전에는 너무 괴롭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좀 더 솔직해졌는데 헤어지고 나서 힘들으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인격이 여러 개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 응. 그래서 음. 그 감정이 여러 개여서 그게 이제 계속 내 속에서 불편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인격이 여러 개인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뚜렷한 캐릭터가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냥 뭔가 어떤 인격이 느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뭔가 일반적인 이렇게 상담을 항상 감정이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우린 욕구를 얘기하게끔 하잖아요. 같이 표현하고. 근데 거기에 전혀 껴서 얘기가 좀 잘 안 되는 그렇게 있고 뭐 브리더가 새로 들어와서 이제 시작했는데 그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극도로 분해서 결국에는 그때 일시 종결을 했거든요. 브리더 들어오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새로운 새로운 사람, 사람이 어, 예, 예, 어. 처음 들어왔었는데 그때 그러고 결국 일시 종결하고 근데 또 약속을 지키고자 다시 왔어요 집단을 그러다가 이제 여자친구랑 또 헤어져서 힘들어 하는데 뭐 일단 달님이 그 친구 상담하면서 이 친구가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들이 좀 감각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시각적 자극이나 혹은 누가 왔을 때 그러는 어떤 냄새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큰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해칠 것 같거나 내가 그 사람을 어, 좀 해칠 것 같은지, 뭐 이런 그런 거, 거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비대면이거든요 온라인으로 하는데 개인 상담은 와서 한 번씩 하는데 큰 소리를 극도로 싫어하는데 그 브리더 음, 분이 좀 목소리가 크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반응에서 갑자기 얼굴이 크게 나오고 화면에서 못 봤던 사람이 얼굴 크게 나오고 그 잔상이 계속 남아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 얼굴 어. 크게 나오고 목소리도 커. 막 갈등을 하고 이렇게 막 화를 내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극도로 그게 약간 트라우마처럼 이렇게 탁 아예 음, 완전 위험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음. 같아요. 근데 어떤 목적이 있는 관계에서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문제없이 그냥 척척척 하거든요. 이게 신기한 게. 그래서 그걸 일 한번, 진짜 많이 해요. 지금 교생 실습 나가고. 그걸 한번 참는지 물어봐. 그걸 참고 하는 건지, 아니면, 연기한대요, 연기. 자기는. 음. 연기하면서 산대요. 너무 그래도, 힘들지만, 네, 네, 그냥 힘내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렇게 헛구역질하고 그러더니 또 괜찮아졌대요. 엄청 평온하대요. 지금 아무것도 안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냥 평온하니까 여기서 그냥 평온한 호수 같아서 그냥 일도 척척 되고 뭐 교장 선생님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도 하고 자기가 오늘 진짜 너무 잘 하고 왔다고. 또 한 3일 지났는데? 이틀 지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좀 계속 상담하면서 그리고 좀 옛날을 물어봐요. 과거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감각 표상 수준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건 갑자기 나타나진 않거든. 그래서 꾸준하게 이게 그런 부분에 좀 예민하고 힘들었었는지를 좀 물어보고 좀 같이 계속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럼 다른 사람들도 이제 정신병리 이론은 대략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다음 사례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부족한 거 또 채우면 되니까. 그래서 다음에 왔을 때는 일단은 좀 치료로 넘어가서 좀 이야기를 또 하고 또 그러면서 자기들이 상담했다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면서 계속 좀 보충 작업을 합시다. 그래. 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